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네, 4교시 마지막 시간.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의 작성. 여기 있는 필요 지식을 한번 읽어볼게요. 증빙이라는 것은 거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서류를 말한다. 일정 사업자와 거래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 거래 시에는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거래를 했다면 3만 원 초과의 지출 거래 때는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 증명 미수취 가산세 거래 금액의 2%를 법인세 신고 시에 납부해야 한다.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작성하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거기 아이캔 속에 있는 정규 증명 서류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는데요.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정규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 자료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3만 원 초과 거래 중 제외되는 거래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3만 원 초과 거래 중에서 정규 증명 서류가 아니라고 해서 전부 다 가산세가 붙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외가 있다. 제외가.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정규 증명 서류는 뭐냐? 정규 증명 서류의 범위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는 법에서 이 법률에서 4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점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규 증명 서류 해놓고 네모 박스를 이렇게 4개를 쳐놨어요. 4개를. 정규 증명 서류 4가지 네모 박스 4개 쳐놓고 2개는 아마 기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공란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란을 채우실 줄 알아야 돼요. 정규 증명 서류는 4가지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점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아닌 것은 정규 증명 서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규 증명 서류가 아닌데 3만 원 초과 거래를 했어요. 사업자하고. 그러면 가산세. 근데 전부 가산세가 붙는 건 아니다. 제외 대상 거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외냐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보험회사하고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입금해줬더니 보험증권을 우편으로 보내왔거나 메일로 보내왔어요. 보험증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언제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 보험증권은 여기 보니까 정규 증명 서류 범위에 없네요. 근데 우리가 받은 건 보험증권밖에 없어요. 근데 사업자잖아요. 그 보험회사가. 사업자하고 거래해서 자동차 보험료니까 3만 원 당연히 넘겠죠. 100만 원도 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보험증권인데 가산세 내야 될까요? 이런 것은 제외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 이거 입력을 해보면은 제외 대상되는 거래가 뭐가 있는지 그때 보험증권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정규증명 서류 4가지 이거 기억하는 거 잘 챙겨 두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회사에서는 3만 원 초과 거래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 받으라고 하면 돼요. 3만 원 초과 거래인데 거래처가 회사라면은 증빙을 무조건 정규증명서류 받아라. 네. 근데 못 해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원칙을 정규증명서류 받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보험증권이나 이런 건 당연히 그걸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받을 필요 없어요. 네. 자, 밑에 걸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그 정규증명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경우에 예를 들은 거예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가지고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 그런 거래를 예를 들었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서문고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자, 영수증에는 현금 영수증하고 영수증이 같을까요? 틀립니다. 현금 영수증은 영수증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호서문고에서 발행한 요 영수증은 호서문고가 발행한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 아니라는 거죠. 현금 영수증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 현금 영수증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옛날에는 간이 영수증이라고 했고 지금은 그냥 영수증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간이 영수증이라고 불렀어요. 이 영수증은 조금 정보가 부족해요. 공급자는 누군지 알겠는데 공급받는 자가 회사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의 주소나 대표자 이름이나 또는 사업자 번호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집니다. 신뢰가 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서문고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네. 자, 문구를 소모품비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사무용품비로 처리해도 되는데 대개 소모품비로 처리하라고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문구류 샀다 그러면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써볼까요? 그러니까 차변이 소모품비고 대변은 현금이 되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행 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표. 여기 거래 날짜는 4월 2일이죠. 네, 거래 날짜를 4월 2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하신 다음에 소모품비 800번대 거래처 계정과목 코드는 소모품비인데 830번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래처는 굳이 코드로 쓸 필요는 없지만 여기다가 호서문구라고 타자를 해놓을 필요는 있어요. 텍스트만 입력하십니다. 저 교회는 고를 만한 게 없으면은 화일이라고 여기 저 교회에다가 화일 구입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6만원, 60 플러스 입력합니다. 자, 밑에 소모품비 비용 발생, 대변은 현금 자산감소죠. 비용 발생 자산감소. 자, 그 다음에 수행 3번을 보시면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라. 영수증 수취명세서.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전체 메뉴 가보시면은 여기에 결산 재무제표 오른쪽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맨 밑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클릭해보면 이런 양식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 위에 있는 항목별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2와 1이 있는데요.
2에다가 일단 입력을 쭉 하고 1번으로 넘어가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거래일자에 2023년 전표에 있는 거래일자하고 같은 날짜예요. 0402 호서문구 이사랑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0 정규증명서를 안 받으면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사업자번호 30133 16515 엔터. 거래금액은 6만원. 엔터 하면은 구분이라는 곳에 커서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표가 하나 쑥 튀어나오죠. 구분에서. 조금 전에 제가 보험증권이다 그러면 요 16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금융거래, 보험 용역거래. 금융거래나 보험거래에서 주고받는 것은 정규증명서류를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 외에도 국가와의 거래라든가 부동산 구입 거래라든가 주택 임대 거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5번부터 35번이라는 구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의 거래는 가산세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문구점에서 파일을 산 거죠. 여기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구분에 해당이 없는 것은 그냥 비워두고 가게 되는데, 이걸 비워두면 2% 가산세 대상이 되는데 법인세 납부할 때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계정과목 코드는 아까 우리가 소모품비로 처리했었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소모품비 여기서 검색해주면 돼요. 또 소모품비 코드가 생각나면 830번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그리고 저기에다가는 그 파일 구입이라고 써주면 되죠. 우리 조금 전에 파일 구입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여기 파란 당구장 표시로 반드시 영수증 수취 명세서 2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1번으로 꼭 가야 돼요. 입력하고 나서 1번 탭을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6만원짜리가 여기 왔는가 보니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12번에 뭐라고 되냐면 명세서 제출 대상이다 라고 돌아서요. 아까 구분에서 해당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명세서 제출 대상. 만약에 해당되는 구분이 있어가지고 그 구분의 번호를 여기 15번부터 여기 36번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었으면 그걸 선택한 것은 여기 명세서 제출 제외 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저장 단추가 위에 없잖아요. 이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아까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입력해 놓은 그 자체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장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요 탭을 한번 닫아보세요. 이 X표를 닫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예 해주면 저장이 됩니다. 예 해주면 이렇게 해서 닫으면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깜빡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가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다시 가셔가지고 이 1번 탭으로 다시 가보세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 1번 탭을 클릭해서 가보시면은 저기 오른쪽 위에 2단추가 있어요. 명세서 2 불러오기. 명세서 2 불러오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눌러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안 눌러준 이유는 넘어왔길래 안 눌러준 겁니다.
넘어왔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로 안 넘어와요. 그래서 명세서 2 불러오기를 한번 클릭해야 명세서 2에다가 여기다가 입력한 내용이 명세서 1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 눌러도 넘어왔길래 제가 그거 불러오기를 안 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뒤에서도 이거 몇 번 연습 더 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풀이는 우리가 방금 했기 때문에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상식으로 회사에서 사업자하고의 거래인 경우에 증빙을 주고받을 때 정규 증명서류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3만 원 넘는 거래에서는. 그 정규 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러니까 카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당연히 나오죠. 또 현금 결제했으면 현금 영수증 당연히 달라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이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9페이지는 그러면은 이제 전표를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평가 점수는 뭘로? 시험에서는 전표 입력하고 나서 이렇게 채점을 한다 이거예요. 채점을. 그래서 요 문제를 5개 있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입력한 전표가 여러 가지 장부에 다 자동으로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잘 조회할 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그렇죠. 답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1월 거래 내역 중 입금 전표로 작성된 전표의 거래처로 옳은 것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1월을 다 보면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앞에다가 1월을 선택하시고 뒤에 날짜는 스페이스바로 지우면 1월달 것 전체가 보여가지고 여기 구분해서 출금인 것이 나타나죠. 입금인 거, 입금. 네, 요거 하나 있습니다. 입금. 거래처가 코디 나라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죠. 전표 출력이라는 메뉴가 있긴 해요. 거기서 해도 됩니다만은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2번. 일반 전표 입력조에 1월 14일 거래의 접대비 계정 코드 번호와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적용 코드, 접대비 계정의 적용 코드. 우리가 잘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자, 1월 14일 전표를 조회합니다. 여기 보이네. 1월 14일 거. 아까 열어놓은 거. 거기 접대비의 코드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다 이거예요. 다음에 3번은 단답형입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월계표를 조회하라. 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판매 관리비 금액은 얼마냐? 자, 월계표 처음 들어가는 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계표, 일계표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네, 클릭해 보세요. 자, 월계표, 일계표는 왼쪽, 월계표가 바로 오른쪽 나란히 있죠? 일계표, 월계표. 네, 일계표나 월계표는 사실 같은 거예요. 일계표는 날짜까지 입력할 수 있어서 그 기간 조회를 하는 거고, 월계표는 월 단위로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월 한 달이니까 2월부터 2월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계정 과목이 보이고, 가운데 계정 과목이 보이고,
자산과 비용은 차변의 계정이고, 그 다음에 부채나 자본이나 수익은 대변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관리비 비용이지 않습니까? 판매관리비는 차변 비용이니까 차변에서 합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관리비에 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금액은 여기에 있습니다. 765만 4천 원. 이걸 답으로 기입을 하시면 돼요. 7,654,000. 월계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도 월계표 조회입니다. 3월 말 예수금의 잔액은 얼마냐? 이건 좀 질문을 잘못한 겁니다. 3월 말에 잔액이 아니고 월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3월에 발생한 것밖에 못 봐요. 잔액하고 발생한 건 다른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한번 월계표 가볼까요? 지금 월계표니까 여기서 3월부터 3월로 한번 해보세요. 3월부터 3월. 예수금. (3월 말) 예수금의 잔액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월 말 예수금이 부채인데, 부채는 원래 잔액은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금이 차변에 왔네요. 그러면 예수금을 납부한 거예요. 예수금 납부. 그래서 49만 9,050원 납부했으므로 잔액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잔액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금이 부채니까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든가 아니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산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나 시사표에서 잔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1 월계표 바로 밑에 있습니다. 3월 말로 조회하면 돼요. 3하고 엔터 치면 돼요. 자, 예수금이라는 것은 유동부채잖아요. 지금 가운데 개념 과목이 있는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부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동부채 예수금 보이죠? 자, 예수금 부채죠. 부채는 대변 계정이잖아요. 잔액이 대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잔액란 여기 보시면 잔액이라고 있잖아요. 요거 339200. 그래서 4번 문제는 월계표에서 조회하라는 건 잘못 지시한 거예요. 예, 문제가 틀렸다 이거죠. 그냥 3월 말 예수금 잔액이 얼마냐 하면은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나 아니면 이 339200원 잔액만 보려면은 재무상태표에 3월달로 조회하면 이 금액과 똑같아요. 가볼까요? 지금 현재는 재무상태표 가면 에러가 납니다.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3월로 조회해보세요. 3월로. 네. 자, 3월에 예수금 부채에 유동부채 안에 예수금이 있죠. 네. 339200. 조금 전에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봤던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을 보면은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조회해서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얼마냐? 우리 조금 전에 6만원짜리 입력한 거, 그게 답이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여러분이 꼭 조회 안 해도 답을 알고 있는 거 금방 했기 때문에 머리에 남아 있어요. 조회하지 말고 그냥 답 바로 적으면 돼요. 네.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가가지고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이 이거예요. 이 12번이죠. 그래서 그 괄호에다가 6만 60000 입력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표 관리라는 제2장을 다 공부했고요. 다음 제3장은 자금 관리. 이 3장에 있는 자금 관리도 전표 관리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부 좀 전표 관리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적인 작업들 조금 있습니다. 추가 작업. 자금과 관련된 추가 작업들을 우리가 더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대부분은 다 전표 관리하고 중복이 됩니다. 자, 17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금 중에서 제일 좋은 자금이 아마 현금이겠죠. 현금의 시제 관리. 자, 현금의 잔액을 잘 관리하는 거, 이거 현금 출납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현금 시제 관리와 관련된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인데요.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론 공부할 때 이미 다 설명드렸었어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을 하고, 근데 현금 출납장에 우리가 옛날에 수기로 했을 때는 현금 출납장에 따로 기록을 하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표 입력하면 현금 출납장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이 되고, 매일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으로 현금 시제와 장부가 불일치할 경우 현금 과부족 계정을 사용하고,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키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한다. 이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은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장부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많다 이거예요. 장부 잔액보다 금고에 있는 현금이 더 많다. 그러면 금고에 있는 현금 많은 것을 빼가지고 없애버리면 될까요? 안 되죠. 장부가 틀린 거예요. 실제가 항상 현상입니다. 실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고쳐야 돼요. 그러면 장부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현금을 증가시키면 되죠. 많은 것만큼. 만약에 실제 현금이 5만 원이 많더라. 그러면 차변에 현금 5만 원. 그러면 이제 장부가 같아졌잖아요. 근데 대변에 뭐라고 기입하냐 이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5만 원이 들어왔는지를 모르니까 임시로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쓰는 거예요. 네.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입니다. 임시 계정. 자, 그런데 결산시까지 밑에 보면은 결산시라고 했어요. 결산시면은 12월 31일이거든요. 결산할 때 시산표나 뭡니까 그 재무상태표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잔액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5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잔액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5만 원 기입해 가지고 회계 처리해 가지고 잔액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날 현금 수입 잡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잡이익으로 잡는 거예요. 잡이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남죠. 차변의 현금과 대변의 잡이익만 결과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과부족은 중간에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과잉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그 밑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
모자란다는 겁니다. 실제 현금이 작아요. 그러면 모자란다고 해서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금고에 딱 넣어가지고 장부하고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나갔으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잡는 거예요. 모자라면 대변에 현금. 근데 이게 어떤 비용으로 나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임시계정으로 현금 과부족 차변에 적는 겁니다. 임시계정에. 그런데 결산할 때까지 이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 대변에 현금 과부족 쓰고 원인을 모르니까 잡손실. 그래서 남는 거는 잡손실과 현금만 결과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잡손실은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자, 그래서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면 현금 출납장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일개표, 월개표도 조금 전에 잠깐 봤는데 전표 입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일개표, 월개표는 잔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월의 합계가 보이는 거예요. 합계. 그리고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현금 시제, 현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시제 확인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금고의 잔고를 확인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고하고 잔고가 일치하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이 그림은요. 1월 11일부터 1월 11일, 즉 1월 11일에 일개표를 보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1월 11일 거 일개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개표 보는 방법. 자, 일개표를 실행해 보세요. 1월개표. 일개표에서 날짜를 1월 11일로 입력을 해봅니다. 뒤에 날짜도 1월 11일 그대로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지금 책의 그림은 상단에 있는 이 부분과 하단에 있는 이 부분만 지금 딱 붙여서 인쇄해 놓은 거예요. 자, 가운데 있는 계정 과목을 보시게 되면은 1월 11일 날은 복리후생비라는 하나의 계정만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복리후생비 비용인데 얼마가 발생했냐면 3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됐다 이런 뜻입니다. 현금난이라는 것은 복리후생비가 현금으로 지급된 거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전일잔고, 금일잔고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일 현금 잔고는 1280만 원이었습니다. 금일 현금 잔고는 1277만 원입니다. 3만 원 차이가 바로 복리후생비 지출 때문에 3만 원이 줄어든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개표 보는 방법. 다음은 월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1월까지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월개표 탭을 눌러서 1월부터 1월, 우리가 1월달 전표 여러 장 입력을 했었는데, 자, 가운데 계정 과목이 보이죠? 자, 책에 있는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라는 곳에 보면은 1월에 외상매출금 22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해석이 되며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란의 220만 원은 현금의 입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외상매출금 개정 과목이 지금 여기 보입니다. 가운데 여기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이 자산이죠. 대변의 개가 뭐예요? 자산이 감소했다 이겁니다. 개정 과목 외상매출금에 대변에 기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외상매출금이 감소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뭐로 감소했냐면 현금으로 감소했어요. 현금으로 감소했다는 말은 현금으로 받았다, 입금받았다 이거예요. 현금으로 받았다 이 뜻입니다.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월계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현금의 증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대변에서 현금으로 나간 것을 보면 복리후생비로 3만 원 나가고 차량 유지비로 2만 8천 원이 나갔어요. 5만 8천 원은 현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네. 자, 월계표에서 여기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 과목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개정 과목은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외상매출금에 여기 현금이 뭐냐?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이만큼 감소했다 이거예요. 외상매출금이 자산이잖아요. 자산 대변이니까 외상매출금 감소했다. 현금으로 수금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현금 시제 관리와 관련된 장부들이에요. 현금 출납장도 매우 중요한 장부죠. 자, 여기 175페이지에 있는 수행과제 해보겠습니다. 수행 1번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건 우리 현금 출납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 여기 있어요. 클릭하시고. 자, 앞에 날짜 엔터 그냥 치시고 뒤에 날짜만 3월 31일로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 날짜가 3월 30일이니까 밑으로 스크롤을 쭉 해서 잔액란의 맨 끝에 있는 숫자 요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3월 31일 잔액은 11,590,050이죠. 예. 현금 출납장이나 일개표, 월개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행 2번을 해보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면 월계표를 가야 돼요.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개정 과목은 이것은 월계표에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월계표로 가셔서 월계표에다가 2월부터 2월로 작성합니다. 자, 판매 관리비가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요. 현금 지출이 가장 큰 거 이것이 되겠네요. 접대비가 가장 크지요. 네, 여러분 책에서도 접대비에 빨갛게 표시해 놨죠. 자, 현금 시제 관리 관련된 장부들 우리가 보는 방법 연습했습니다. 자, 176페이지 가서 예금 관리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의 개정 과목이 뭐가 있어요? 보통 예금이 있죠?
당좌예금도 있죠.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또 정기적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금의 개정과목 구분은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고요. 당좌예금은 당좌 한도의 금액 내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금이고요. 정기예금은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하고 일정 기간 후에 만료가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그런 예금이죠. 여기 지금 적금도 있죠. 예적금이니까. 적금도 예금과 관련된 개정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적금 현황이라는 그 수행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 관련 거래. 자,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 하면서 보통예금에서 100만 원을 찾았네요. 그리고 자료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하고 구입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자,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차변이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취득금액 공정가치로 표시합니다. 100주를 10,000원에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한 겁니다. 100만 원이 되죠. 100주 곱하기 10,000원 하면 100만 원이죠. 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했죠. 보통예금 가로 열고 신한은행 1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네, 단기 매매증권 취득에 관한 분계를 우리가 입력할 때 이러한 액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본금으로 표기할 때 쓰는 것이지 자산으로 잡을 때는 액면 금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취득한 금액으로 자산의 증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이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이러한 회계 처리입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한번 이대로 입력해 볼까요?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통장 거래 날짜를 보니까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를 4월 10일로 입력한 다음에 3번 하면 차변이죠. 단기 매매증권 107번. 자, 이거는 채권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를 쓸 필요는 없지만 적요에다가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코드로 쓰지 마시고 이런 거래는요. 주식회사 진주 한 칸 띄우고 100주 곱하기 10,000원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적요에다가 이렇게 타자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샀다는 얘기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변에다가 100만 원 입력하시고 대변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습니다.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신한은행 보통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면 돼요. 주식회사 진주 100주 만원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 매입 관련 거래는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적절합니다.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서 전부 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개념 과목 분류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했냐면은 내용을 보니까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인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당좌자산에서 제가 이론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아마 동영상으로 강의에 잘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전표 입력했고요. 수행 3번을 보면은 4월 10일 현재 애적금 현황을 한번 조회해봐라. 애적금 현황이라는 자금관리 장부가 있어요. 한번 애적금 현황이라는 장부를 보겠습니다. 이 장부인데요. 이 애적금 현황은 여러분 그 거래처 등록할 때 은행 거래처 등록한 거 있죠? 그 내용이 애적금 현황에도 그대로 나와요. 거래처 등록에는 그 계좌번호만 나오지만 여기는 금액으로 나와요. 자, 애적금 현황 클릭합니다. 4월 10일 현재라고 그랬으니까 4월 10일을 여기다 입력하시면요. 우리가 금융거래처를 2개 입력했었어요. 국민은행 당좌하고 신한은행 보통. 계좌번호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잔액까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애적금 현황이라는 장부를 조회해가지고 뭔가를 찾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이 답을 기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풀이가 177페이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풀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은 오늘 잘 따라 하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따라 하시는 거를 놓쳤을 때는 그때 바로 얘기 하셔야지. 아, 미안해 가지고 나중에 이거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놓쳤을 때 바로. 그래서 같이 나가시면 된다. 다음 시간에 여기 법인카드 여기서부터 해볼 겁니다. 접어두시는데 접어두시고 여러분이 수업을 끝날 때는요. 자, 프로그램을 닫아주시고 어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프로그램을 닫고요. 프로그램을 닫아주시고 탐색기 내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사용한 홀더가 이겁니다. 이렇게 영문 대문자로만 되어 있는 NIPCPA _ADB 이게 지금 사용했던 거예요. 이거를 보호하려면은 여기에다 뒤에다 뭔가 오후반이라고 써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름 고치기로 이름 바꾸기를 해서 뒤에다가 언더바 또는 하이폰 넣고 오후잖아요. 우리가 오후반이라고 넣어주시고 그냥 가버리면은 아침반이 와가지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전반 거를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전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홀더에서 마우스로 이름 바꾸기 하신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불필요한 이름들을 지워주고 이와 같이 ADB 여기까지만 남겨라 이거. ADB 여기까지만. 공백도 남지 않도록 잘 지워주시면 돼요. 지울 때. 네. 항상 끝날 때 이렇게 하고 컴퓨터를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